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했던 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믿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그런 의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박태준, 42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박태준은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사랑의 의미. 지금부터 박태준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늘 평범한 사람이었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특별히 못난 것도 없는 그런 사람. 42살이 된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아니, 생각했다. 그날 이전까지는 아내 유나와는 10년 전에 결혼했다. 소개팅으로 만나 1년을 사귀고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그날 유나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유나는 내게 말했다. 태준 씨,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그래, 꼭 그렇게 하자.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결혼 초기의 설렘은 사라졌고 대신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에 번번이 밀렸고 5년 전 시작한 작은 사업은 완전히 실패해 빚만 남았다. 2천만 원이라는 돈. 과장 월급으로는 갚기 힘든 금액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유나는 조용히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한때는 유나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지만 이제는 침묵만이 흘렀다. 저녁을 먹으며 주고받는 대화라고는 고작 내일 날씨나 장 볼 것 정도였다. 어느 금요일 밤 나는 회사 회식에서 과음했다. 상사가 내 앞에서 말했다. 박 과장, 자네 올해도 승진은 힘들 것 같아. 실적이 너무 안 좋아. 분발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술이 확 깼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다.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42살에 여전히 과장. 친구들은 벌써 부장이 되고 어떤 친구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유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한 캔 더 땄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던져버렸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사업도 실패하고 승진도 못하고 나는 뭘 하는 거지? 그때 문득 처가 생각이 났다. 장모님은 결혼할 때부터 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딸을 더 좋은 집으로 보내고 싶으셨을 것이다. 명절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 사위를 바라보는 실망 섞인 눈빛. 그것들이 나를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유나 옆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유나도 나를 실망하고 있을까? 더 나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다고 생각할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다음 주부터 나는 유독 피곤했다.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실수도 잦아졌다. 동료가 물었다. 박 과장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의심이라는 이름의 검은 감정.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유나는 늘 먼저 와 있었다. 유나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나보다 이른 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유나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죠? 회사에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결산 기간이라서요. 유나의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향기를 맡았다. 유나가 평소에 쓰지 않던 향수 냄새였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낯선 향기. 유나에게 다가가 물었다. 향수 바꿨어. 네, 네. 회사 후배가 선물해 줬어요.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왜 갑자기 향수를 바꿨을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날 밤 나는 유나가 잠든 후 거실로 나왔다. 유나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어봤다. 지갑, 화장품, 수첩. 별다른 것은 없었다. 하지만 수첩 안에 낯선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강민호,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병원 명함, 유나가 아픈가? 나는 명함을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왜 병원 명함이 있을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유나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요즘 몸은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네, 괜찮은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명함 생각만 했다. 강민호, 흉부외과 전문의. 혹시 유나가 심각한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정말 아프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을까? 부부 사이에 숨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왜 남자 의사의 명함을 수첩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까?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싹을 틔웠다. 그날 이후 나는 유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찰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감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유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보였다. 유나는 저녁을 먹고 나면 자주 휴대전화를 보았다. 화면을 보며 미소 짓기도 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구한테 온 메시지길래 저렇게 웃을까? 혹시 남자? 어느 저녁 유나의 휴대전화에서 진동 소리가 났다. 유나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유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란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누구 전화야? 아, 회사에서요. 이 시간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유나의 대답은 또 짧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속이 타들어갔다. 회사 전화를 받는데 왜 베란다로 나갔을까? 나한테 들리면 안 되는 내용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유나의 얼굴을 봤다. 편안하게 잠든 얼굴.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유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어디가? 친구 만나러요. 누구? 대학 동기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몇 시에 와? 저녁 전에는 올게요. 유나는 가벼운 옷차림에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꾸민 모습이었다. 친구 만나러 가는데 왜 저렇게까지 꾸밀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유나가 나간 후 나는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무엇을 찾는 건지도 모르면서 유나의 옷장을 열어봤다. 평소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다. 서랍을 열어봤다. 속옷, 양말,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약병이 몇 개 들어 있었다. 나는 약병의 라벨을 확인했다. 의학 용어로 쓰여 있어서 정확히 무슨 약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약들이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소화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유나가 약을 먹고 있다. 그것도 나 몰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나는 휴대전화로 약 이름을 검색해 봤다. 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심각한 질환에 처방되는 약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저녁 무렵 유나가 돌아왔다. 얼굴이 유독 밝아 보였다. 다녀왔어요. 응. 재미있었어?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유나의 뒷모습을 봤다.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병, 아니면 다른 뭔가.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며 나는 넌지시 물어봤다. 요즘 약 먹는 거 있어? 유나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약이요?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건강 챙기라고.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유나는 분명 약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왜 숨길까?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게 되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유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요. 네, 꼭 가겠습니다. 유나는 내가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약간 굳어 있었다. 여보, 벌써 왔어요? 응, 일찍 끝나서. 누구 전화야? 아, 회사에서요. 또 회사라는 대답.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다음 주 수요일에 뭐 있어? 회사 일로 외근 나가야 해요. 어디로? 그냥 거래처요. 유나의 대답은 점점 더 짧아졌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다음 주 수요일 유나를 따라가 보겠다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자는 유나를 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병원에 가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건가?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요일이 되었다. 나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오전에만 일하고 점심때 퇴근한다는 핑계였다. 상사는 의아해했지만 허락했다. 점심 무렵 나는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다. 유나는 보통 오후 1시쯤 집을 나설 것이다. 시계를 보니 12시 50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시 정각 아파트 입구에서 유나가 나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차 안에 몸을 숨기고 유나를 지켜봤다. 유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떠났다. 나는 유나가 탄 택시를 따라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맞는 일일까? 아내를 미행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택시는 강남 쪽으로 향했다. 30분쯤 달리자 큰 병원 앞에 섰다. 서울대학교 병원. 그 명함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유나가 택시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뒤를 따라갔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계단을 이용해 따라갔다. 5층 흉부외과. 유나는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았다. 나는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다. 얼마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유나 씨, 들어오세요. 그 남자가 바로 강민호였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유나는 일어나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기다렸다. 20분, 30분.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유나가 나왔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강민호가 유나를 배웅하며 말했다. 유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를 걸어 나왔다. 나는 급히 계단으로 숨었다. 유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다시 진료실 앞으로 갔다. 문 앞 명패에는 강민호 교수하고 적혀 있었다. 흉부외과 전문의, 폐, 심장질환 전문. 그 글씨를 보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유나가 정말 병원에 온 거였구나. 그럼 내가 의심한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이상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부부인데 병원에 간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나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유나를 계속 따라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향했다. 저녁 무렵 유나가 집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 거래처 갔다 왔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유나는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할까? 나는 속이 끓었다. 거래처가 어디야? 강남 쪽이요. 뭐 하는 회사인데? 그냥 일반 거래처요. 유나의 대답은 점점 더 애매해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유나가 깜짝 놀라며 나를 봤다. 숨기는 거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라. 그냥 요즘 뭔가 이상해서.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게 없는데.
유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요리를 계속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유나는 분명 아프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다. 혹시 병원이 핑계고 실제로는 그 의사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젊고 잘생긴 의사. 나같이 초라한 남편보다 훨씬 나은 남자.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다. 집 근처 골목을 걸어가는데 앞에 유나가 보였다. 유나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 남자였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 나는 숨이 멎었다. 그 남자가 바로 강민호였다. 유나와 강민호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나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환한 미소.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다.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였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때로는 강민호가 유나의 손을 잡는 것처럼 보였다. 가슴이 무너졌다. 이게 뭐지? 진료? 아니야, 저건 진료가 아니야. 저건 데이트야.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다. 편의점에 들러 소주를 한 병 샀다.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다. 불을 켜자 소파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보, 언제 왔어요?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저녁 먹었어요? 응. 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소주잔을 들었다. 유나는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소주를 다 마셨다. 취기가 올라오면서 분노도 함께 끌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유나에게 따지겠다고. 주말이 되었다. 토요일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유나를 바라봤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지금은 낯설었다. 밥을 먹으며 나는 입을 열었다. 유나야, 물어볼 게 있어. 네, 뭔데요? 요즘 자주 외출하는데 어디 가는 거야? 유나의 손이 잠깐 멈췄다. 회사 일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요. 친구, 남자친구. 유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다 봤어. 금요일 밤에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던 거. 내가 다 봤다고. 여보,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똑똑히 봤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유나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그 사람은 제 담당 의사예요. 의사. 그럼 왜 병원도 아니고 카페에서 만나? 그건 설명하기 복잡해요. 복잡하면 설명해봐. 남편한테 설명도 못 하겠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믿어줘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왜 병원 다니는 것도 숨기고, 그 남자 만나는 것도 숨겨. 부부 사이에 그렇게 숨길 게 많아? 저는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숨기는 게 나를 덜 걱정시킨다고 생각해.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제발.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그럼 언제 말할 건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 알아. 당신이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유나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나 같은 남편이 한심했겠지. 승진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남편. 의사 같은 남자가 훨씬 낫겠지.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당신 표정 보면 알아. 나를 볼 때랑 그 남자를 볼 때가 달라. 유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세요? 나가 있을게. 당신도 생각 좀 해봐. 여보. 나는 유나의 외침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밖으로 나와 목적 없이 걸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다. 너무 심한 말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아니야, 유나가 잘못한 거야. 나한테 숨긴 유나가 나쁜 거야.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원래는 금연했지만 언제부턴가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몇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갔다. 집 안은 조용했다. 유나는 방 안에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유나야, 나 들어왔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방문을 두드렸다. 윤하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유나는 없었다. 방문을 열어보니 유나의 옷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혜준아, 미안해. 나는 좀 떨어져 있을게. 당신이 편할 때 다시 돌아올게. 건강 챙겨. 쪽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유나가 떠났다. 정말로 떠났다. 유나가 떠난 집은 공허했다.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없었고 저녁에 돌아와도 불이 꺼진 채였다. 처음 며칠은 괜찮은 척했다.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집에 들어서면 먼저 냉장고를 열었다. 유나가 남겨둔 반찬들이 있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유나는 떠나면서도 내 식사를 걱정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더 가슴 아팠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반찬이 다 떨어졌다. 나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차갑고 맛없는 음식이었지만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먹다 보니 속이 안 좋아졌다. 체했는지 토하기도 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집중이 안 되어 실수를 연달아 했다. 중요한 보고서에 숫자를 잘못 적었고 회의 시간도 놓쳤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박 과장, 요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일하는 태도야?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좀. 컨디션 문제면 휴가라도 쓰든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박 과장 아내가 집 나갔대. 그래서 저 모양이래. 퇴근 후 집에 가는 게 두려워졌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유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처가에 있을까? 아니면 그 남자랑 있는 걸까? 그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대한 걸까? 어느 날 저녁 나는 술을 마시며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걸었을 때 드디어 유나가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네. 목소리가 차가웠다. 언제 집에 올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나 혼자 있기 힘들어.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 뭘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 관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혼을 말하는 건가?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제발. 이혼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당신이 변하면요. 내가 뭘 변해야 하는데. 믿음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전화는 끊겼다. 나는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다. 믿음. 내가 어떻게 믿어? 증거는 다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었다. 정말로 증거가 있을까? 내가 본 건 유나가 병원에 간 것, 의사와 카페에서 만난 것. 그게 전부였다.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어쩌면 내가 오해한 걸까? 유나 말대로 정말 진료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곧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왜 나한테 숨겨?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생각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한 달이 지났다. 유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다. 회사에서는 결국 경고를 받았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3개월 내에 개선하지 못하면 인사 조치가 있을 거라는 경고였다. 집도 엉망이었다. 설거지는 쌓였고 빨래도 산더미였다. 청소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유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할 용기는 없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태준 씨. 저 유나 친구 지수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이야기요? 유나에 관한 거예요.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일까?
유나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지수는 심각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태준 씨, 유나 수술은 잘 끝났어요? 나는 멍했다. 수술, 무슨 수술? 수술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모르세요? 유나가 말 안 했어요? 뭘 말 안 했는데요. 지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나가 폐암이에요. 1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폐암, 유나가 1년 전부터 말도 안 돼요. 유나가 담배도 안 피우는데 담배 안 피워도 걸릴 수 있어요. 유나는 1년 전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대요. 초기였는데 방사선 치료받고 경과를 지켜봤던 거죠. 그럼 지금은? 최근에 재발했대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다음 주에 수술인데 태준 씨가 모른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폐암, 재발, 수술.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럼 그 의사는? 강민호 교수요? 유나 담당 의사예요. 폐암 전문으로 유명하대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낯선 향수는 병원 냄새를 가리려던 것. 베란다에서의 통화는 진료 예약. 카페에서의 만남은 수술 상담. 내가 본 모든 것이 진료와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내가 암과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아내를 의심했다. 바람 피운다고 몰아세웠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태준 씨, 유나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대요. 근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차마 말을 못했대요. 회사 일도 안 풀리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자기 병 이야기까지 하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대요. 눈물이 쏟아졌다. 처음이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유나 앞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지금 남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유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태준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유나한테 가세요. 수술 전에 꼭 만나야 해요. 유나가 어디 있어요? 처가에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이요. 입원했어요.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이요. 흉부외과 병동.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야 했다. 1분 1초가 아까웠다. 지수 씨, 고맙습니다. 저 지금 가볼게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유나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제발, 유나야. 받아줘. 병원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서 유나의 병실을 물었다. 7층 723호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병실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손이 떨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그 말로 충분할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유나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가 침대에 유나가 누워 있었다. 유나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준 씨. 윤하야.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머리카락도 조금 빠진 것 같았다. 항암 치료 때문일 것이다. 왜 왔어요? 지수한테 들었어. 수술한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남편이면 뭐해요? 절 믿지도 못하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내가 바보같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거였어요? 저한테 더 잘해줄 거였어요? 아니면 동정할 거였어요? 동정이 아니야. 사랑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면서 왜 의심했어요? 저는 평생 당신만 봤는데 왜 절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유나의 말이 맞았다. 나는 유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믿지 못했다. 유나야,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달라질게. 당신을 믿을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늦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나는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수술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50%래요. 그리고 수술이 성공해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아니야. 넌 괜찮을 거야. 수술 잘 될 거고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 거야. 유나는 슬프게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수술 날이 다가왔다. 나는 회사의 휴가를 내고 병원에 머물렀다. 유나의 병실 소파에서 잤고 유나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수술 전날 밤 유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다. 태준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물론이지. 소개팅 장소. 명동 그 카페. 저는 떨려서 커피를 쏟았었죠. 맞아. 그때 내가 휴지로 닦아줬잖아. 유나가 웃었다. 그 미소를 본 게 얼마만인지. 나도 덩달아 웃었다. 그때 태준 씨가 참 다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고. 나도 그랬어. 유나가 웃는 모습 보고 첫눈에 반했어. 정말요? 진짜야. 우리는 한참 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데이트했던 날, 프러포즈했던 날, 결혼식 날.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태준 씨,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유나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태준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잤다. 오랜만에 느끼는 유나의 온기.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나는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유나는 작고 약해 보였다. 간호사가 침대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다. 나는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유나가 나를 보며 말했다. 태준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꼭 이겨내.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수술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대기실로 가야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봤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유나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처가 식구들도 왔다. 장모님은 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사위, 미안하구나. 우리 유나 잘 부탁해.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다. 집도이가 나와 설명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다 제거했고 전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틀 후 유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수술 부위에 합병증이 생긴 것이다. 유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 각 10분씩만 허용되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유나를 보는 게 전부였다. 유나는 각종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다.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고 여러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야, 나야. 들려? 조금만 버텨.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유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밤 간호사가 급하게 나를 불렀다.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나는 뛰어갔다. 중환자실 안에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는 것이었다. 제발, 유나야. 제발 버텨. 하지만 유나의 심장 박동은 점점 약해졌다.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오전 3시 23분, 유나는 숨을 거뒀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유나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유나야, 일어나, 제발, 눈 떠봐. 하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워진 손만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8장. 그리고 남은 것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 유나를 기억했고 유나의 따뜻함을 이야기했다.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유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옷장의 옷들, 화장대의 화장품들, 부엌의 그릇들. 모든 것이 유나를 떠올리게 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유나가 남긴 물건을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병원에 가서 유나의 소지품을 받았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열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준에게.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먼저 편지를 펼쳤다. 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리 써두는 편지가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당신이 나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어.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당신만 사랑했어. 병을 숨긴 건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거든. 내 병까지 알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 동봉한 서류는 장기 기증 확인서야. 나는 각막과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어. 내가 떠나도 누군가는 내 덕분에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태준아, 이제 당신은 혼자가 됐어. 외롭고 힘들 거야. 하지만 이겨내.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꼭 기억해.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는 거야.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믿어줘. 그게 진짜 사랑이야. 나는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1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 고마워, 태준아. 사랑해. 유나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류를 확인했다. 장기 기증 확인서. 유나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생각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다. 유나가 기증한 각막으로 한 청년이 시력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다. 신장은 투석 중이던 한 아주머니에게 이식되었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결심했다. 유나처럼 살겠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태준은 유나가 떠난 후 병원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돕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그냥 곁에 앉아 있어 줍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봉사 활동을 하시나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사랑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남을 돕는 게 진짜 사는 거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라도 그분의 뜻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승진하지도 못했고 부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태준은 유나가 있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유나야, 나 잘 살고 있어.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람들을 믿으며 살고 있어. 보고 싶어. 많이. 혹시 여러분 중에도 태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의심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완벽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의심하는 순간 사랑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믿어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니까요. 태준은 배웠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할 때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믿을 때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라고.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곁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